어, 여러분 이제 한국 어느 경제든지 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새로운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정의라 아마 경제학이나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금융을 좀 배웠을 것 같고요. 금융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자본을 여유 있는 쪽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좀 필요로 하는 쪽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 그런 것을 금융이라고 하고, 그런 시장을 금융시장, 그러한 기관들을 중개하는 기관을 금융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기관 안에 우리가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뭐 자산운용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앞으로 금융시장이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봤을 때 저는 한마디로 앞으로의 금융시장, 앞으로라는 게 좀 추상적인데 제가 한 건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뭐라 그럴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될 것 같다, 경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인데,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쓰죠. 우리 돈을 쓰잖아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쓰고, 미국은 달러화를 쓰고, 일본은 엔화를 쓰는데, 이런 통화 중에서 우리가 기축 통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Key currency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돈은 여러분 갖고 나가 보세요.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일본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되고 미국에 가서 환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들이 쓸 때도 환전을 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화된 통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통화, US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통화되고 뭐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다 유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여기서 기축 통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것이 삼성전자가 됐던 현대자동차가 됐던 아니면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됐던, 수출 대금을 원화로 결제를 하지 못합니다. 달러로 통화를 결제를 하죠. 일본 엔화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지극히 적지만 또 유럽의 유로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결제의 통화 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화를 보통 우리가 international currency, 국제 통화라고 합니다. 국제 통화 중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국제 통화 중에서도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우리 시제 말로 얘기하면 제일 잘 나가는, 그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다른 나라의 환율을 우리가 US 1달러에 우리가 얼마인가요? 우리가 뭐 106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엔화도 뭐 1달러, US 1달러가 뭐 200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통화의 기준이 되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궁극적으로 따라서 모든 국제 거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이 기축 통화라고 합니다. US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거는 UK 파운드로부터 이제 달러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1차 세계 대전을 후부터 이렇게 됐고요. 뭐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잘 나가던 시절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 통화 역할을 했죠. 지금 요새 미국의, 근데 이런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화로서의 가치 평가 기준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력, 그 나라의 군사력,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 모든 것, 외교력, 모든 것이 뒷받침이 돼서 누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내가 자기 나라가 기축 통화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거는 세계 최고 국가의 기준이 되는 통화다라고 해야 기축 통화가 되는 것이죠. 현재는 US 달러, 미국 통화가 기축 통화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2008년대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가 난 다음부터 이 통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화를, 여러분 화폐 금융론 같은 거 배우신 분은 알 텐데, 통화라고 하는 것은 교환의 수단으로서도 사용하고요. 그게 있어야 뭐 커피도 사 먹고 자동차도 사고,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결제의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고정돼 있지 않고, 우리가 등대가 항상 고정돼 있어야
지나가는 배들이 그걸 기준으로 삼지 등대가 자꾸 부산에 있다 울산에 있다 왔다 갔다 하면은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정돼 있고 가치가 안정돼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이번에 2008년 금융위기가 나면서 미국의 금융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도 망하게 되고요. 인슈런스 컴퍼니도 망하게 되고, 뭐 베어스턴스도 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융위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기축통화국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달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 달러를 원해요. 그 달러를, 그 나라 자산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 국채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우리 외환위기라는 개념이 기축통화국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있으면 우리나라도 97년도, 2008년도 외환위기가 있던 거는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미국은 왜 달러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앙은행이 찍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외환위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나라 금융회사가 어려워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통화량을 막 증발하고 찍어내다 보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가치가. 그 얘기는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중국이라면 중국 위안화 가치도 커지고, 유로화 가치도 커지고, 일본 예나 가치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저하되는 그런 통화는 사실상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갖기가 힘듭니다. 군사력이나 외교력 이런 거에 있어서 넘버 원이 아닌 나라가 자꾸 저하돼 그 힘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하는 얘기로 호구 잡히면 그걸 사람들이 힘으로써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파워로. 그럼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약화됐다. 옛날처럼 우리가 미국의 통화의 가치를 믿지 못하게 됐다. 그 배후에 흔드는 G2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후진국이면서도 강대국인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토탈 GDP, 그 나라의 총 생산량은 세계 2위지만 1인당 GDP는 5,000불, 만 불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만 3천 불이거든요.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뭐 영국도 그랬고, 세계 최대의 강대국은 항상 잘 사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어. 근데 이번에 중국이 특이하죠. 굉장히 규모도 크고 총 GDP는 세계 2위지만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 또는 일본의 추락,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곤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조만간에 잃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거예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한다는 그만큼 그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최대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이 지금 G2 얘기하지만 1인당 GDP가 미국이 한 4만 5천 불에서 5만 불 정도 되고요. 중국이 한 5, 6천 불 정도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2만 3천 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미국한테 진짜 도전장을 내밀 시기는 얘기하면 미국 정도의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고, 미국 동안의 항공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1인당 GDP가 이래야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부각되는 것이 전 세계에 유용되는 이런 통화는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가 지역적인 통화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아메리카에서는 US 달러를 만들고, 유럽은 이미 통합이 됐죠.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고, 아시아가 유일하게 지역 통화를 갖고 있지 못한데, 일본이 아시아의 지역 통화가 되기 위해서 한 20년 전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페니즈 엔화가, 그걸 실패했고, 지금 위안화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 통화가 되기로 하는데, 제 생각에 일본이 위안화,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 아시아에서는 절대 지역 통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일본이 반대하고 한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역 통화는 각 나라의 통화를 그 국력 비중으로 통합을 해서 바스켓을 만들어서 아시아라는
특별한 아시아 커런시 유닛을 만들어서 하면 될까? 하나의 일방적인, 그거는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토요일 날 그 글에 가벼운 그림, 무거운 그림, 가벼운 경제, 무거운 경제를 썼는데, 내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배 한 사람이 깨깨깨깨 그 이상한 웃음소리 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화 보세요. 그거 되게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보면 그 시리어스한 그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하서부터 내려오는 그 정형화된 그 규범을 잘 지키면서 신성한 노래를 작곡하고 노래 들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엄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시각에서 모차르트를 보는 영화거든요. 그 사람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예요.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밀리는 건데, 거기 나한테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단어가, 더 불행한 거는 그런 모차르트의 천재성마저 이해 못하게 해줬으면 내가 덜 불행했을 텐데,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의 천재성은 이해했을 정도의 제가 능력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가벼움을 대표하는 게 바로 모차르트예요. 깨끗거리고, 거기는 실화는 아니에요. 산만해요. 좌충우돌이에요. 그런 튀는 사람들이 캐논을 극복하고 변주곡으로서 낭만주의 음악을 연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저는 아직 애들이 잡을 다 가질 정도는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니까,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요새 친구들 보면 젊은 애들 너무 가볍다,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가지면 좋지만 그러니까 젊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는 우리 무거움, 목에 힘주고, 목에는 기성세대들이 감당해 주면 되고, 날아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좌충우돌하고 산만한 그거를 받아줘야 창조가 될 것 같아요.